안녕하십니까. 국풀국어학원 송파 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학년도 고1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 고1 설명회입니다. 자, 28학년도 입시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28학년도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8학년도 상황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이 지금 총 학생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수생은 이제 추정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상위 학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상위 10개교니까 한 시립대 이상까지의 종합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학교들은 이제 메디컬 계열 다 합쳤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정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도 정원이라면 지금 전체 입학생 중에서 적게는 한 7, 8%, 많게는 한 10% 정도만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겠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 설명에 참석하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이상의 학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학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상위대학교, 즉 아까 이야기했던 10가지의 종합대학교, 그리고 메디컬 계열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포스텍이나 뭐 카이스트는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학교들은 어떤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수시와 정시로 입시가 나뉩니다. 그죠? 수시 같은 경우는 옆에 따로 이렇게 색깔을 수능 최저라고 넣어놨는데, 수능 최저가 이제 워낙 중요해지고, 특히 이제 내신 변별력이 없어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내신 변별력이 없어지는 만큼 수능 최저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시 같은 경우는 교과, 학종, 논술 세 가지가 있는데, 논술은 일단은 접어두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부터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일단 요거는 버리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교과라는 게 있죠. 교과는 내신만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내신만 보는 전형으로서 전체의 10% 정도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10%는 전국 대학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상위 10개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로 뽑는 학생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국 단위로 넓혀보면 교과로 뽑는 인원이 40% 정도가 됩니다. 즉, 상위 10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공부 방법과 전국에 있는 아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공부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과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내신 점수로 줄 세우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학생부를 보게 됩니다. 학생부가 교과에 포함되는 전형이 점점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 교과여도 학생부, 즉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관리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류라고 돼 있는데요. 아직 어떤 서류를 반영할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단 서울대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류 부분은 아마 많은 대학으로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 기존의 학종과 똑같습니다. 내신과 생기부가 같이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38% 정도가 상위 10개 대학에서 뽑고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교과보다도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수시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를 보시겠습니다. 정시는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을 세워서 뽑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 특히 이제 상위 대학들일수록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 바뀐 내용, 잠깐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조금 더우신가요? 막 이 뜨거운 열기가 있나요, 지금? 아, 없나요? 그러면 잠깐 바람이 나오는 정도로만 틀게요. 약간 더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가벼운 바람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40% 정도를 뽑게 됩니다. 40%니까 뭐 입시 전형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능에도 학생부가 들어간다. 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전형을 치르든지 학생부가 기본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기준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학생부를 잘 챙겨주는 학교를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보니까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일단 교과 성적은 뭐 좋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기부는 모든 학교에서 지금 다 원하는 추세, 모든 전형에서 원하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도 정시 40%에 여기 수능 최저가 붙어 있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하는 친구들이 가장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학원에서만 제가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 학원에 제가 들어온 이후로 가장 입시 전형이 복잡하고 좀 더러워졌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출나게 한 부분을 잘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데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가 않고 모든 것을 잘 챙기는 친구들이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면접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보면은 뭐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서 뭐 한 8분 정도 답변을 하고 뭐 한 2문제 정도 그냥 가볍게 답변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서울대에서 요번에 이제 면접으로 우리 학생 뽑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발표한 예시 문항이 있거든요. 이 예시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예시 문항에 대한 자기가 글도 써내야 되고 이걸 가지고서 다른 친구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아주 복잡한 면접을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그렇게 하면 다른 학교들도 당연히 따라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면접이라는 것까지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좀 입시 전형이 복잡해졌구나.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다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실 거예요. 이 수능 변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쭉 어느 정도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을 뭐 모두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현행 수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바뀌게 되는 우리 예비 고1을 위한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왼쪽에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두 과목 중 택일이라고 해가지고 화작을 택하거나 엄매를 택하거나 이렇게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화작과 엄매 중에서 어디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엄매입니다. 거의 뭐 상위권 중에 화작을 택하는 친구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죠? 그만큼 엄매라고 하는 것을 택하게 됐을 때 표준 점수라는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최저 등급을 맞출 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정시로 대학을 갈 때는 그 표준 점수 1, 2점이 아주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요거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엄매 선택자가 유리해진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란 말이죠. 그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부에서 그런 유불리를 없애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바꾸게 됩니다. 요렇게 바꾸면서 여기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 중에서 매체라는 부분만 빠지고 5가지가 수능의 공통 범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어 같은 경우는 배우는 과목 수가 사실 학생당 한 과목씩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4과목이었는데 이제는 5과목을 배우게 됐고요. 요걸 모든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공부할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고 대신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보는 친구들, 이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문법이 제일 어려운데 요걸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 부담이 조금 적었었는데 이제는 과목이 5과목이 되면서 공부 부담이 조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을 한번 보시면요. 수학도 많이 바뀌었죠? 공통 과목으로 이제 수원 수투가 들어갑니다. 수원 수투는 일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과 함께 확통, 미적, 기하라고 하는 것이 3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있었고요. 이 중에 한 과목을 신청을 해가지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미적은 미적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근데 지금은 이게 공통으로 바뀌면서 대수 미적분 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대수 미적분 원이 지금의 수원 수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3가지 중에서 딴 건 다 사라지고
확통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으로 치르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 부분이에요. 미적이 빠졌다는 거. 이 미적이 빠지게 되면 이과 학생들의 변별력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이과에서 최상위층은 다 잘한단 말이죠. 이 미적에서 학생들이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미적 2 개념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학 변별력이 사실은 조금 약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나 한국사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고요. 탐구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죠. 자, 탐구 부분은 17과목 중에서 택 2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은 고2나 고3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편제에 따라서 학교의 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고2, 고3 시기에 배우는 과목들인데요. 이제는 이게 공통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애들은 1학년 때 배웁니다. 즉 1학년 때 내신으로 배웠던 걸 3학년 때 수능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공부 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즉 2학년 때 우리가 내신 따기 위해서 물화생지 이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물화생지가 수능 범위가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 이제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는 수능과 내신의 간극이 상당히 벌어지는 과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내신에 관련된 변화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신이 9등급제였습니다. 지금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이제 9등급제일 때는 300명 정원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가 요 정도가 이제 1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원이면 몇 명이 1등급이다? 30명이 1등급입니다. 뭔가 1이라는 숫자를 붙이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죠? 너무 광범위하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결국은 지금 입학생들 중에서 한 8에서 10% 정도만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요 인원도 원하는 대학에 갈지 말지가 간당간당한 상태가 됐다. 요 정도면 10%니까, 그죠? 이 학교에서 1등급을 아주 많이 획득을 하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갈 확률이 이제는 높아진 겁니다. 그만큼 내신 1등급의 가치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안에 있는 이 세세한 퍼센트는 어머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신 변화에서 과목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색깔, 뭐 핑크색으로 핑크색? 살구색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내신 과목인데 다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란색 확정안이라고 돼 있는 애들은 융합 과목 중에서 상대평가를 치르지 않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학생들이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육부에서 여기서 애들이 숨통을 너무 많이 돌릴까봐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많이 수강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한 2과목 정도만 수강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상대평가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딱 봐도 굉장히 과목 수가 많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취지 하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학교별로 막 싹 깔리고 주변에 거점 학교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막 내가 저 학교 가서 듣기도 하고 혹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기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또 조금 힘들 수 있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듣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니네는 이런 걸 좀 들어봐라 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 그걸 듣고 자기가 특별하게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과목은 우리 학교에는 절대 개설이 안 돼. 이럴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점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과목을 듣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이 안에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일반 학기로 치자면 한 학기당 보통 8에서 10과목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치러질 거란 말이죠. 이 과목들에서 다 이제 1.0, 1.0, 1.0 이걸 받아야만 학생이 1등급이다, 1.0이다 라고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동네에서 이제 1.0을 받는 학생들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 동네에서 자사고에서 1.0이 나오는 케이스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1.0까지는 못 받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고에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이 학교에 뭐 중학교 전교 1등 출신들이 특별히 좀 많이 들어갔어. 이렇게 되면은 일반고에서도 1.0은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동북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명이 1.0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1.2인가 그런데 전교 3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서울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1.0이 지금은 굉장히 가치가 있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과목별로 1등급이 30명씩 되게 되면 1등급의 가치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많은 과목들에서 다 1등급을 받아줘야 겨우 이제 한 뭐 10명 안에, 10명, 15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좀 내신이 과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급은 지금 좀 수월해졌지만 대학교를 내신으로 가기는 약간 힘들어진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어와 사회 쪽 나오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왼쪽 라인이 1학년 때 배우는 라인이고요. 여기 있는 이 라인이 2, 3학년 때 배우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왼쪽 라인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 범위가 되고 2학년 때 배우는 이런 과목들은 수능 범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화생지가 더 이상 수능 과목이 아닌 겁니다. 그죠? 요런 갭이 조금 발생했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평가에서 빠지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제목을 보더라도 뭐 여행, 지리 이런 것들을 상대평가로 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밑에 뭐 기술과정, 한문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저 한문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신 경쟁이 좀 빡세다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문에서 애들이 많이 갈립니다. 이 한문이 어릴 때부터 잘 돼 있는 친구들이 그런 학교에서도 1등급을 받는 편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자사고를 담당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 보게 되면은 중학교 때까지 한문을 한 적이 없다가 내신 때 열심히 해서 한문 1등급을 받았다라는 학생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 학생은 정말 자기가 의대 가고 싶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것도 1등급을 받는 와중에 한문까지 1등급을 받았는데 요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잘 없고 지금 바뀌는 것에서는 30등까지를 1등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요 한문 같은 과목에서 은근히 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고 싶은데 이 한문 부분은 너무 약해.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목 편성표를 보시면은 한문을 다루는 학교가 있고요. 안 다루는 학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안 다루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신 변화에서 요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적 산출 방식이 변화됐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요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올라갈 때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가? 공부를 잘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학교를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보지 않는 이상은 서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서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보시거나 이러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서류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는 게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사실은 존재를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에 뭘 담을 것인가를 이제 교육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서류로 낼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표.
사실은 수능 성적보다도 수능 성적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 표에 어떤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신 성적표.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자,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스스로가 뭔가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적게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학생부다 보니까 학생부에 있는 내용만 신경을 쓰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표를 보면은 전국 단위의 등수, 등급, 표준 편차, 표준 점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최저를 맞출 때는 다른 것 필요 없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이 숫자가 중요해. 혹은 뭐 정시로 들어가게 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표준 점수를 합산했을 때 어떤 과목을 합산했을 때 몇 점이 나오냐가 중요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등급이라는 게 단순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친구들을 데리고서 어떤 경쟁을 해서 1등급이냐가 예전에는 중요했었어요. 예전엔 그게 중요했던 게 표준 편차라는 게 게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 표준 편차가 뭔지는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어떻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네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적게 나는 과목은 한 8 정도, 그리고 많이 나봤자 한 15 정도, 뭐 아주 특이해서 뭐 20까지 가는 과목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한 8에서 17 사이에서 표준 편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동네에서 좀 대학 진학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가 기본 15나 20에서 시작을 하고 많이 벌어지면 한 25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이 성적표를 봤을 때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25야. 얘는 이 학교에서 1등급을 하긴 했지만 이 1등급은 아주 가치 있는 1등급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는 학교에서 1등을 받으면 이 1등급은 아주 가치가 있어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2등급을 받더라도 이 2등급은 꽤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표준 편차가 이제는 성적표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요런 뭐 성취도니 뭐 성취도 분포 비율이니 요런 것들이 아무리 높게 책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시험이 쉬우면 사실 이런 거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을 쉽게 내버리면 이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대학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표준 편차가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신 성적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역 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들 이런 학교들이 좀 불리해진 게 맞습니다. 뭐 이 동네로 치면 이제 보인고 같은 학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보인고가 입시에 유리한 건 맞지만 이 내신 성적표 상에서는 조금 불리해졌다. 왜? 학생들이 등급을 따기가 그만큼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는 대학교에서 알아봐줄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면 보인고 같은 학교는 수시로 대학을 보내는 인원이 조금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보인고 같은 학교는 대신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할 겁니다. 교육부 나오는 자료들 긴밀하게 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수시 인원을 안 떨어뜨릴까를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요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원점수가 나와 있고 성취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취도 A, B, C, D는 우리 중학교 성적표에 있는 그 성취도랑 마찬가지입니다. 90점 이상이면 A.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석차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이 두 가지가 석차 등급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있는 세 가지는 잘 없어요. 대부분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성적표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세요. 수강자 수. 요게 학생들이 진짜 중시하고요. 어머님들도 진짜 중시합니다. 수강자 수가 적으면 등급을 따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1학년 때는 어차피 다 공통으로 배우니까 상관이 없지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뭐 물리는 안 들어.
뭐 화학은 안 들어. 이런 게 이제 되면서 수강자 수가 갈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물화생지 기초 과목들이야 상관없지만 투 과목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자 수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과목들을 내 진로에 맞춰서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 진로는 A지만 나는 A의 수강자 수가 너무 적으니 B를 들을 것이냐, 요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바뀌는 입시 제도 하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하냐면 단순하게 등급을 따기 위해서 자기와 상관없는 과목을 듣는 친구보다는 나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목을 듣겠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수강자 수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변화에서 문제 유형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교육부 고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즉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는 가급적이면 출제하지 마시오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시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사실 이어져 온 흐름이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논수령보다는 서술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칠 때 요게 이제 출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서술형만 해도 부분 점수가 깎이니 어쩌니 다 틀렸니 어쩌니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논수령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한 분씩 불려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출제와 채점에 관한 연수까지도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어떨지 몰라도 당장 1학년 때는 좀 강화된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많이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전 과목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학원에 잠깐 장점을 어필을 하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학원에 이렇게 다녀보거나 하면 알겠지만 책을 이렇게 한 권 받아가지고 매주 숙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객관식 문제는 앞부분 조금밖에 없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손으로 쓰게끔 돼 있는 교재로 돼 있거든요.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생기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생기부는 두드러진 변화는 없어요. 예전에는 생기부가 막 엄청나게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워야 되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좀 간략화가 돼 있는 상태고 이 간략화된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에 관련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이쪽으로 이제 내가 과를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즉 무전공 학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를 닦으시면 돼요. 어떤 대학이든 기초 없이 심화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특정 부분만 심화되어 있는 학생을 자유전공으로 뽑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1학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학별로 자기들이 학생을 뽑는 기준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기부를 그 방향에 맞게 채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기초적인 부분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생기부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뀐 입시에 대해서 수능 변화, 내신 변화, 생기부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안에 보면은 어머니들 받은 책에는 뭐 비중이 어쩌고 하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그냥 빼버렸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어서 그냥 수능은 전반적으로 수학이랑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국어는 살짝 또 변별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내신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생기부는 그 변별력이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만 갖고 뽑기에는 이과 계열의 대학들은 너무 불안해요. 그죠? 지금 수학이랑 과탐이 약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내신 갖고 뽑기에도 좀 불안합니다. 이 학교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 학교에서 뭐 물원, 물투를 다 1등급을 받고 이랬어도 그 수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다 보겠다라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런 학교들은 상위권 위주의 학교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날 거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28학년도 이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아직 고민 중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의 고등학교 고민스러워요. 아, 꽤 있으세요, 그죠?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요즘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뭐 영상으로 이제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컨설팅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한번 쳐봤었거든요. 이 컨설팅 모의고사 참석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컨설팅 모의고사를 20명 정원으로 해가지고 국어 학원이지만 국어 수학 시험 보게 하고, 그걸 가지고서 너 어느 고등학교에 갈 거니? 뭐 이런 것들을 쭉 상담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를 쭉 해보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고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걸 하고 나서 이제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하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 상담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저는 A와 B 학교를 고민 중이에요.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자녀라면 어쩌시겠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냥 다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다 내 아들, 딸 같고, 뭐 사실 그렇진 않지만, 뭐 그래도 아들, 딸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고,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뜨끔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님들은 정말 너무 사랑할 텐데, 저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너무 사랑하진 않고, 싫을 때도 많고, 그냥 예뻐 보일 때도 있고, 이 정도지. 와, 얘가 막 미친 듯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까지는 항상 들진 않아요. 가끔 듭니다, 그런 마음. 이거는 이제 뭐 진짜 진실된 제 마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사실 전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좀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선택 기준은 정시 입결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학교 중에서 뭐 이 동네 정시 입결이 좋다는 학교들이 있죠, 그죠? 뭐 보인고라든지 뭐 보성고, 뭐 동북고까지 좀 정시 입결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들인데, 저 같으면 아마 그런 데를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교는 좀 더 문제입니다, 그죠? 여학교가 사실 다 거기가 거기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뭐 잠실여고 보내자니 내신이 너무 빡세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이제 창동여고를 보내자니 애들이 너무 적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정신여고는 뭐 잠실여고보다 더 빡세다 그러고, 영파여고는 뭔가 좀 마뜩잖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저도 여학교를 도대체 어디를 보내야 되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좀 알아도 보고 했는데, 창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원이 걸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창동여고가 2019년까지는 졸업생이 380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레온 재건축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를 다닐 학생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150명, 160명 되는 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레온이 입주를 하면 어떻게 되지? 싶어가지고 이제 창동여고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그냥 지침이 내려오면 그게 정원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정원 신청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정해지기 한 2, 3일 전에 학교로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니네 요번에 정원 몇 명이야 하면은 그냥 그건 줄 알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정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영파여고 같은 경우에 교직원이 70명이거든요. 근데 창동여고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지금 68명입니다. 즉 학교의 인원수는 1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교직원은 지금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창동여고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도, 원래 시설이 빵빵하게 돼 있으니까 갑자기 늘어나도 애들이 충분히 수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사실 더 깊어졌어요. 창동여고까지 그렇게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어머님들이 더 고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일단은 정시 입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정시 입결 여고 같은 경우에는 잠실여고, 뭐 정신여고, 그리고 아마 창동여고도 앞으로
똑같이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시 입결보다 내신을 좀 그래도 나는 더 신경 쓰고 싶어 하면 아무래도 영파 쪽으로 좀 몰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내신 쪽으로 좀 더 신경 쓰고 싶어 하면은 아마 좀 이렇게 배명고라든지 잠실고 쪽으로 학생들이 조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정시 입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정시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해줘야 됩니다. 정시는 3년 뒤에 있잖아요. 그죠? 3년 뒤에 있는 이 시험을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가 내신 기간이 오면 더 미친 듯이 내신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늘에 맡겨야 돼요. 여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내신 경쟁이 수월할 것 같아서 A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막상 쳐보니까 내가 전교 6등이야. 이렇게 되면 일단 서울대 추천권이 이제 3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서울대 학교장 추천이 3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좌절을 하는데 이 시험의 결과나 점수는 그냥 하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냥 계속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가 내신 때는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학년 2학기 정도가 됐을 때 정시로 확정을 지어야겠다. 내신으로 확정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사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미리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학교가 유리하지라는 건 생각보다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를 선택하실 때도 제 개인적인 추천은 정시 입결이 좋은 학교긴 하지만 꼭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보내는 것이 좋다. 일단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학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판단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학교 선택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집안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학생의 선택이 아니고 집안의 선택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올해 결혼을 했거든요. 올해 결혼할 때도 이 집안의 선택이라는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개인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의 판단이 중요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어머님들한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요. 대충. 근데 그 안에 알고 보면은 이 학교에는 나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가 진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이 학교에 가는 애들을 보니까 질이 안 좋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학생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요 학생의 판단을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판단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분명히 이야기할 기회가 올 테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은근슬쩍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다더라. 학생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시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른 학교가 좋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학교의 교과 편성 같은 것들을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걸 그냥 이제 딱 보지 말고 24년, 23년, 22년에 교과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런 걸 보다 보면은 이 학교가 타성에 젖어서 쭉 흘러가는 학교구나. 혹은 이 학교가 매번 뭔가를 바꾸고 시도하는 학교구나.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게 느껴지는 학교일수록 입시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리는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 교우관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에 따른 기준을 잠깐 볼 텐데요. 자, 일단 기준을 요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중등 최상위권으로서 내신을 전부 A를 받았다. 이런 친구들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한 학교에. 중등 내신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등급이 매겨지는 시험에서 전부 A를 받았다. 한 반에 한 명 있기 힘듭니다, 사실. 한 반에 많아야 2명 정도고요.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0명일 수도 있습니다. 반에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요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A라는 건 이상한 과목까지 다 A를 받은 겁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공부했어가 아니라 나는 일단 공부시키면 다 해. 라는 애들이 이 애들인 거예요. 이 애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사실은 성실성은 일단 담보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별로 손을 안 댔음에도 불구하고 다 A를 받았다. 이 친구들은 일단은 어딜 가도 괜찮아요. 다만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성실하고 자기 주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고등 내신 최상위권의 가능성을 한번 볼 텐데요. 고등 내신은 이제 중등부랑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게 결국 뭐가 다른 거냐면
사고력의 수준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등부까지는 사실 사고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A를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뛰어난 친구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시험 문제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중등 내신의 A 개수가 많을수록 성실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과 관련된 모의고사 과목들 실제 모의고사를 쳐봤더니 얘가 중3인데도 기특하게 국어, 수학, 영어에서 다 1등급이 나왔어. 뭐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왔어.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게 우리 아이가 중등 내신의 성실성은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알고 있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수능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가? 혹은 선행이 좀 돼 있는가? 여기서 선행은 진도를 많이 나갔다가 아니라 선행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 모의고사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영어까지 보면 더 좋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 3개년 정도는 그래도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험을 봐보고 일단 이 시험을 한번 보자. 너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아볼게. 일단 이 친구는 된 겁니다. 일단. 근데 이거 한번 해보자. 아이고 엄마. 이런 친구들은 일단 요게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저런 애들이 있죠. 생각보다 머리가 아주 뛰어난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라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은 이걸 치기 싫어하지만 또 한 두세 번 쳐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국어는 3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아요. 풀이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어보고 점수랑 등급만 보시면 됩니다. EBS에 들어가면 3월 모의고사가 쭉 올라가 있어요. 고1 거. 요거 풀어보고 등급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보고 등급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어 같은 경우는 학생이 조금 영어 수준이 있다 싶으면 2학년 거를 쳐보는 것도 괜찮아요. 영어는. 국어는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좋고요. 영어는 2학년 걸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 6, 9, 11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안 된 케이스.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는 수상 정도 선행이 돼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11월 모의고사는 수상하가 선행이 돼 있는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면 첫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치러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완전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학생이 진짜 점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모의고사만 보시지 말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 점수대나 등급대가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막 1등급에 형성이 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애석하게도 뭐 국어는 4등급에 형성이 됐어. 뭐 수학은 5등급에 형성이 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두세 번을 쳐봤는데도 등급이 변하지 않고 4, 5등급이면 이제 그게 학생의 베이스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등급에서 이제 올려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험을 쳐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그래프 축에서 우리 학생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대충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 내신도 막 올 A고요. 모의고사도 너무 잘 봤어.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를 가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학교를 가도 경쟁력이 있지만 다만 아무리 요게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 가서 뭐 1, 2, 3등 안에 든다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는 점.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몰릴지 모릅니다. 실제로 요번에도 이 컨설팅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을 해보니까 특정 일반고에 좀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약간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우리 방송 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학교가 어느 학교에 많이 몰렸어요 이런 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학교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부분은 경쟁력은 있다. 다만 이 친구가 정말 1등을 할지 아닐지는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쪽 오른쪽으로 와 있는데
모의고사 1등급이 잘 안 나오는 친구예요. 그죠? 전형적으로 성실하지만 공부에 대한 어떤 사고력이나 공부머리가 갖추어져 있다. 혹은 공부머리가 좋다라고는 좀 이야기하기 힘든 학생이죠. 그죠?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엉덩이로 공부하는 학교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죠? 내신이 잘 나올 수 있는 학교를 일단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이지만 이런 학생들은 내신 쪽으로 가급적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내신 쪽으로 학교를 이렇게 보내서 대학을 잘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자기 주도가 잘 되는 학생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나진 않더라도 공부 시간이 길고 자기가 공부해야 될 걸 자기가 챙겨서 하는 학생들이 요 학교를 가서 내신 경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쪽 친구를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는 중등 내신 개수 자체가 분명히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안 나와. A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를 봐보니까 1등급이 곧잘 나오고 1등급까지는 안 나와도 막 2등급 초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수능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수능이 과목 수가 훨씬 작습니다. 그죠? 수능은 몇 과목 안 되잖아요. 근데 내신은 엄청 많은 과목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는 괜찮은데 성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어쨌거나 수능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물론 애한테 공부시킬 때는 내신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신 공부를 해서 수능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정시 입결이 좋은 학교를 추천을 드린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 이 학교가 아니고 이 학생. 그래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 입결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입니다. 저는 이걸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학생들일수록 과목 수가 적고 그 적은 과목 수 안에서 어떻게 그래도 반등을 해볼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이런 학생들이 요런 내신 경쟁이 빡센 학교로 가게 되면은 내신 경쟁이 빡센 학교는 기본적으로 내신 경쟁이 빡센 학교가 아니라 내신을 따라가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수능형 문제로 안 나옵니다. 정시 입결이 좋은 학교는 문제가 수능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시 입결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내신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수능 점수가 그냥 올라 있어요. 반면에 이제 내신을 좀 따라가기 쉽다는 학교들은 철저하게 암기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학교에서 이 친구는 내신 점수를 따기도 힘들고 수능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일수록 정시 입결이 좋은 학교를 일단 써보는 게 좋다. 그리고 학생이 막 이렇게 막 뭐 전학 보내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일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 학생들을 막 부담을 막 줄 필요도 없어요. 얘네들은 일단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한번 빵 터질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3년 동안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제 예비고1 저희 학원 수능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원 홍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일단 요거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고1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1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다. 혹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이나 등수가 잘 안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과목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비 고1 시간이 사실은 연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고등학생 되면은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 고교 생활이 실제로는 3년이 아니라 3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개월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수능이 11월 달에 치니까 그 뒤에 고교 생활은 날아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1 3월부터 시작이니까 그 3월 이전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만 이제 온전하게 2학년 때만 12개월이고 나머지는 10개월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3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내신 기간이 껴있는데 요즘 내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가 보통 8주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한 번 내신 칠 때 2달씩 내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딱 봐도 1학년 때 10개월 중에 8개월, 12개월 중에 8개월, 10개월 중에 4개월, 3학년은 1학기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수능을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12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비 고1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11월 중순부터 저희가 이제 3월 한 15일 정도까지 수능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연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사실은
3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예비 고1 시기가 제일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예비 고1 시기가 길어요. 자,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비 고1부터 고3까지의 수능 공부 기간 총 70주 중에서 예비 고1 공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8주다. 즉 4분의 1 정도가 예비 고1 시기에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 고1을 잘 쌓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비 고1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풀국어학원은 중간고사 때까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11월 16일부터 6주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2단계는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3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1, 2단계는 수능과 내신을 섞어서 함께 공부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단계는 이제 본격적인 중간고사 기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중간고사까지 해야 될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단계 6주 과정 동안 뭘 하는지를 잠깐 보실 텐데요. 이거 저희 PPT를 만드는 디자인팀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요. 마치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요렇게 돌아간다. 지금 요 밑에 책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겁니다. 요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저희 기본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살짝 풀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깊이 공부하는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서 뭘 하냐면 우리 국어에 관련된 개념들을 범주화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런 친구들 있어요. 수학이 약하다. 그럼 자기가 수학이 어디서부터 막혔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수학이 나는 이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이 약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약하다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랍니다.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설 누구나 약합니다. 누구나 사실 어렵죠, 그죠? 근데 그 소설 속에서 어떤 부분이 어렵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가 범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부적인 것만 막 보다 보면 큰 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6주 과정 동안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공부를 하는 걸 최대한 목표로 해서 학생이 내가 지금 이 파트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라는 걸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끔 좀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개념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게 6주 과정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과제가 나오게 되겠죠. 모의고사 지문들을 바탕으로 과제가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클리닉을 하는데 이 클리닉이 조금 중요합니다. 클리닉은 여기서 이렇게 범주화했던 개념 그리고 이 범주화한 어떤 숙제 요거를 다져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다 손으로 써가면서 다져나가는 단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 참석하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겁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꾸준히 좀 공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좀 빡세게 할 거고요. 이 클리닉은 문학, 문법, 비문학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시간표상으로는 3개를 나눠놨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이제 원장으로서의 목표는 오면은 3가지를 다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학생들은 그걸 모르고 올 거예요. 모르고 오지만 사실은 다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여기서 쭉 이렇게 해온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12주 과정입니다. 자, 이 2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시작됩니다. 개념의 구체화가 시작될 거예요. 즉, 범주화시킨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하나 파고 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개념의 제일 내밀한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걸 역시 여기서 구체화를 하면서 과제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학교들에 따라서 배치고사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인고, 배재고, 보성고, 이런 학교들이 배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이 배치고사에 대한 대비가 이 시기에 클리닉 시간에 진행이 될 거고요. 특강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기초 클리닉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최근 5개년 동안 치러진 3월 모의고사가 국어 배치고사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같이 분석을 해나가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요. 이 배치고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에 대한 어떤 첫인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배치고사 1등 출신이 저희 학원에 많은데
배치고사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학교 내신 1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가 배치고사 1등 중에 내신 1등을 같이 가지고 가는 케이스는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 달랐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배치고사에서 1등을 하는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 최상위권이라고는 항상 불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고사 준비는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개년 동안의 3월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슬슬 내신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특히 요거 많이 나옵니다. 고전시가. 고전시가를 별로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문제로 막 펑펑 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하니까 그냥 대충 문제 풀고 대충 틀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못 읽어도 짬밥?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살아온 세월이 또 저희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보면은, 이거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무슨 상황이네? 슬픔. 대충 이게 돼요. 근데 애들은 이게 안 됩니다. 특히 이과계열 남학생들은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요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 범위는 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에 맞게 문법이나 어휘 특강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점 개별 클리닉이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6주 과정 거치고 하면서 슬슬 개개인의 약점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워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과 클리닉 테스트가 역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내신 대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교재학습 부분 잠깐 보시면, 자, 우리 교재학습은 기본적으로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 진도를 따라갈 때는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기준으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대부분 1학년이 되면 국어 선생님이 3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이 3분이 대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친한 국어 선생님의 그룹,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반부터 몇 반, 몇 반부터 몇 반, 몇 반부터 몇 반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눠서 들어가시는데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수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작품이어도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배워서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헷갈려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 요겁니다. 그 선생님들 필기를 저희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공통된 내용, 특이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이제 책이 바뀌다 보니까 내년에 책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책이 바뀌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이 책이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익숙한 작품을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은 충동에 많이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 지문에 대한 학습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숙제가 나가는데요. 숙제가 그냥 단순하게 1번부터 200번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단계별로 나뉘어져서 숙제가 나갈 거고요. 특히 요번에는 요거를 강조할 겁니다. 조건 파악, 논서 수령 문제를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실제 내신 기간에 요것들에 대한 첨삭까지도 싹 다 진행을 하면서 숙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학교에서 우리는 논서 수령 문제를 보통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한 4, 5주차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가서 논서 수령 대비를 하면 늦어요. 그죠? 우린 논서 수령 문제가 한 3문제가 나올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공부를 시켜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니 관리니 이런 것들은 열심히 안 하는 학원이 없겠죠. 그죠? 당연히 열심히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학생들에게 최대한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신 대비 특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는 이제 저희 학원 정규반 시간표가 있는데요. 자, 시간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 10시부터 1시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요게 한 타임입니다. 한 타임인데 4시간 동안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 4시간 동안 구성되는 반은 다른 반들과 다르게 이 1시간의 고난도 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을 저희는 기파랑반이라고 불러요. 이 기파랑반은 입학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3학년 때 국영수가 모두 A라든지 혹은 학원의 입학 테스트를 9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조건들은 이제 밑에 상담실에 가시면 친절히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그거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메디컬 계열이나 서울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들어오게 될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람반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람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1등급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1등급 반으로서 역시 입학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입학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세 타임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람반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온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국어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 혹은 이제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간 처진다. 뭐, 다른 과목은 1인데 국어는 뭐 한 3이다. 요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클리닉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수목의 클리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 기파랑반과 아람반은 클리닉이 선택사항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신청을 해서 클리닉을 들으시면 되고요. 가온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온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을 하나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 하나 이상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에 가시면은 레벨별 입학 조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 입학 조건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는데 반별 조건 중 한 개만 해당되면 입학 가능하다라고 돼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기파랑반은 중3 1학기 국영수가 다 A다. 혹은 국어 수학이 만점인 학생. 혹은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를 90점 이상 받은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학원 장학생을 선발을 한답니다. 저희 대표님한테 요번에 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요구하다 보니까 몇 개는 들어줬고 몇 개는 안 들어줬는데 그 중에 이제 들어주신 게 요거 교수비 10% 할인. 엄청 쪼잔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돈 쓰는 일로 연락하면 기본적으로 카톡을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연락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받았고요. 요런 친구들은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10%를 뭐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저희 대표님의 주머니를 좀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예비 고1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이라는 걸 조금 받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이것저것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저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보성고라는 학교의 일반적인 사항이 궁금하다. 뭐 이런 경우 혹은 우리 아이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질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질문을 좀 받아주실 겁니다. 일단 선생님들 앞으로 좀 모실게요. 자, 들어오시죠. 앞으로 네 와주시죠. 자, 그래요. 지금 보니까 다 흑 요리사분들이 오셨네요. 네. 그래, 반갑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이시고요. 제가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 한 분씩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북풀국어에서 보잉고 전담 강사 맡고 있는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을 맡게 된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풀국어학원에서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비고를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네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1학년을 담당을 하실 거고요. 이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어머님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방금 이제 소개해 주셨던 김동준 선생님은 이제 요번에는 보잉고 한 학교만 맡기 때문에 보잉고에 관련된 질의응답만 받으실 겁니다. 이 질의응답은 이 자리 205에서 그냥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옆에 김수정 선생님, 저기 제일 마지막에 계신 김수정 선생님. 김수정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좀 무섭다? 집에 잘 안 보내준다? 약간 이런 선생님이세요. 김수정 선생님은 공학고등학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공학고등학교에 뭐 내신을 이 점수로 따라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공학 중에는 어디를 추천을 해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106호에서 해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상희 선생님, 저기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호탕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엄청 이렇게 수줍은 소녀 같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성난 호랑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학교 여학교에 대한 질의응답 받으실 거고요. 105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은혜 선생님, 저보다 이 학원 경력이 더 오래되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은혜 선생님이 가장 많은 사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이 남학교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으실 거고요. 이 남학교에는 이제 보인고는 제외하고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보인고도 궁금하고 남학교도 궁금해. 그럼 두 군데 다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학교도 궁금하고 공학도 궁금해. 그러면 여기 끝나고 여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시게 되면은 선생님들 다 거기 계실 거니까 편하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가면 좀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자유롭게 이 강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